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현대 정치사의 증인이었던 김 전 총리가 별세하면서 이른바 삼김 시대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미군이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넘겨받기 위해 임시 운송 케이스 100여 개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송환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처음 이행하는 겁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시킨 반면 다음 달 예정됐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은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압박과 유인책을 동시에 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몰카 범죄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2차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몰카를 찍거나 성추행을 한 범죄자를 발견해 신고해도 경찰에서는 오히려 뭐가 수치스럽냐는 식으로 반문했다는 주장인데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12시 멕시코와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스웨덴과 1차전에서 0대1로 진 대표팀은 오늘 멕시코에 지면 사실상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대표팀 신태용 감독은 수비에 치중했던 지난 경기와 달리 공격 축구로 반전을 노리겠다는 각오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월드컵 어디서 보세요?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하석조 감독과 함께하는 응원전이 곧 열립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 별세했습니다. 1926년생, 92세로 측근들이 밝힌 사인은 노한입니다. 김 전 총리는 영원한 2인자, 처세의 달인 등 여러 별칭을 안겼습니다. 5.16 쿠데타로 권력의 중심에 선 뒤 40여 년 동안 한국 정치의 한 축이었습니다. 먼저 남궁욱 기자의 보도 보시고 또 다양한 평가를 받는 김 전 총리의 정치 역정과 또 이제 정말 막을 내리게 된 삼김 시대의 의미까지 오늘 뉴스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청구동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영면하셨습니다. 유족들은 사망 직후 김 전 총리를 순천향병원으로 옮겼다가 서울 아산병원으로 다시 옮겼고 이곳에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앞서 2008년 12월 뇌경색이 발병한 뒤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5년 부인 박영옥 씨가 별세했을 땐 내내 빈소를 지키는 등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올 1월에도 새해 인사를 위해 찾아온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이쪽으로 자녀는 만안 넣고 기운도 없고. 하지만 이달 초 노안이 악화돼 입원을 했고 7일 퇴원한 이후로도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례는 오는 27일까지 닷새 동안 가족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다만 장례준비위원회가 구성돼 발인 당일에는 장례식장에서 간단한 연결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전직 총리인 만큼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도 있지만 부인 옆에 묻히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고향인 충남 부여의 가족 묘에 안장될 것이라고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JTBC 남궁욱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차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로 붐볐다고 하는데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그러니까 빈소는 이제 오늘 오후에 마련이 된 거죠? 네, 빈소는 오늘 오후 3시쯤 이곳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이 됐습니다. 유족들은 이때부터 조문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오후 2시부터 조문객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빈소엔 수많은 화환과 또 조기가 보이는데요. 빈소 안쪽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보낸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 또 복도 쪽에도 사회 각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과 조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고인에게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조문객들 중에 특히 또 이제 정치권에서 찾은 분들이 많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장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이후에 정몽준 전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대표와 홍영표 의원과 또 문희상 의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당 의원들과 이곳을 찾았고요. 10분 전쯤에는 이낙연 총리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예, 앞서 이제 김 전 총리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진다고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장례는 오늘부터 27일까지 5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장례위원장은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맡았습니다. 5일장이 끝나면 자택으로 옮겨져서 노제를 치르게 되고 이후 고인의 뜻에 따라서 화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가족묘인 충남 부여 선산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산병원 빈소에서 JTBC 강희연입니다. 예, 김종필 전 총리는 35살에 중앙정보부장, 또 45살에는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이후 9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내 최다선 기록을 가진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경력의 이면에는 5.16 군사 쿠데타와 또 지역주의 정치라는 그늘도 존재합니다. 김 전 총리의 정치 인생을 이서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김종필 전 총리는 1961년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5.16 쿠데타를 주도하면서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35살의 육군 중령이었던 그가 정권의 2인자로 초대 중앙정보부장에 오른 겁니다. 2년 뒤엔 정계로도 뛰어들어 공화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김 전 총리는 9차례나 의원을 지냈습니다. 1971년엔 45세 젊은 나이로 최연소 국무총리에도 오릅니다. 하지만 19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은 무너졌고 전두환 신군부 아래서 김 전 총리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정치적으로 발이 묶입니다. 정치를 재개한 건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입니다. 신민주 공화당 후보로 대선에 나가 낙선은 했지만 이듬해 당이 총선에서 충청권을 석권하면서 정치권에서 충청맹주로서 입지를 굳힌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엔 3당 합당에 참여해 김영삼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역할은 1995년 자민련을 만들면서 극대화됐습니다. 국회 운영에서부터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지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에는 늘 지역주의에 기댄 구시대 정치라거나 정치적 목리라는 비판도 따랐습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 전 총리는 직접 출마하는 대신 DJP 연합을 만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뒤 다시 한번 국무총리에 올라 내각제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깨졌고 자민련도 다음 총선에서 지역정당으로 주저앉으면서 결국 김 전 총리는 영원한 2인자란 꼬리를 끝내 떼지 못한 채 2004년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의 정치 인생을 복귀할 때 역시 빠질 수 없는 이름이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입니다. YS와 DJ 그리고 JP로 불리며 이들이 주도했던 이른바 삼김 정치도 오늘로써 이제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삼김이 정치사에 등장한 건 1960년대지만 본격적으로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한 건 1987년입니다. 대선에 세 사람이 모두 출마하며 이른바 삼김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세 사람 모두 낙선하긴 했지만 이후 삼김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저마다 야당을 이끌며 신군부가 탄생시킨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YS의 통일민주당과 DJ의 평화민주당, 그리고 JP의 신민주공화당이 힘을 합쳐 1989년 50 청문회를 성사시킨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각각 영남과 호남, 충청권에 기반한 정치로 지역주의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새 정치인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공천권을 총재 한 명이 휘두르는 정당 운영으로 정당 민주화를 더디게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삼김 중 YS와 DJ는 거의 내내 대결 구도였지만 JP는 그 사이를 오갔습니다. 1990년에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함께 3당 합당으로 손을 맞잡았고 97년 대선 때는 DJP 연합이 구성되면서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때론 싸우고 때론 뒤엉키며 써내려간 상김의 정치사는 2009년 DJ, 2015년 YS 서거에 이어 오늘 JP의 별세로 이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의 별세에 대해 애도하는 반응과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김종필 전 총리의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며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있었죠. 그때 고인께서 함께 동행을 해주셨고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와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선진국 반열로 토대를 세우신 그 업적에 대해서 하지만 5.16 쿠데타와 3당 합당, 지역주의 정치 등 김 전 총리가 남긴 정치적 발자취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분이 가졌었던 군사 독재와 또 지역주의 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이고 정의당도 영욕으로 점철된 삶이었다고 평가한 뒤 삼김 시대는 종언을 고했고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한국 현대 정치사에 남긴 고인의 손때와 족적은 쉬 지워지지 않을 것이란 말을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다음은 북미 관계 소식입니다. 미군이 한국전쟁 중 사망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담을 임시 운송 케이스 100여 개를 오늘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지난주 북미 두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바를 이제 처음 이행하게 되는 건데 지금 미군은 오산 공군기지에 158개의 관을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유해 규모도 이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를 담을 임시 운송 케이스가 오늘 북측에 전달됐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모두 100여 개입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임시 운송 케이스는 관의 형태이며 받침대와 유엔기도 함께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운송 케이스를 넘겨받은 북한은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송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유해 송환팀이 북한에 들어가 유해 분류 작업 등 사전 준비를 해온 만큼 곧장 송환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송환 경로와 규모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현재로선 판문점에서 유해를 담은 임시 운송 케이스를 돌려받아 운구 차량을 이용해 오산 공군기지로 이송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미군은 이미 오산 공군기지에 미국으로 유해를 옮길 때 필요한 금속관 158개를 준비해놨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송환될 미군 유해도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해가 송환되면 오산 공군기지에서 유해 송환 의식을 치른 뒤 하와이 히컴 공군기지로 옮겨져 DNA 검사 등을 통해 정밀 신원 확인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제재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시켰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열흘 만에 나온 조치인데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압박을 풀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다음 달 예정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유인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통지문입니다. 대북 제재 조치 6건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6건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발동된 것으로 북한 노동당과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노동자 해외 송출을 제한하며 북한의 특정 기업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의 재산을 동결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은 여전히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제재를 연장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에 제재를 푸는 일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구체적 행동에 더딘 북한을 압박하는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북한과 밀착 관계를 과시한 중국의 제재 완화 조짐을 경계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유인책도 함께 꺼내들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과 함께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열릴 예정이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가 백령도 등에서 우리 해병대와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연합훈련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등 북미 후속 협상을 위해 이른바 신뢰의 끈은 여전히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남과 북, 러시아 3국이 협력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적인 체제 보장 성격의 남북러 삼각 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 깔렸습니다.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을 대비해 한러 양국이 우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에 대한 공동 연구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2개 항에 달하는 한러 공동 성명을 채택했고 북극 LNG 가스 사업 개발 등 각 분야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 한러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 투자 분야 협상을 시작하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대화 국면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주도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만찬을 한 뒤에 크레물린궁을 돌아봤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의 멕시코전 경기를 관람합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14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모레 오전 10시 서해지구 우리 측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실무 접촉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에서 통신 전문가와 실무진 등이 참가해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지부터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주일 전쯤 김부겸 장관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5개 부처 장관들이 같이 나와서 단호하게 몰카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공중 화장실의 몰카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를 다루는 일부 경찰의 태도는 좀 달랐습니다. 화장실 몰카 범죄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식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옷 벗은 게 찍힌 것도 아닌데 뭐가 수치스럽냐? 성범죄에 대한 일선 경찰의 안일한 인식에 피해자는 2번 울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복도를 서성이더니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20여 분 뒤 두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남성이 도망치듯 나오고 그 뒤를 여성이 쫓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안양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몰카 촬영을 시도한 겁니다. 이 남성은 여자 화장실 안에 숨어 있다가 여성이 들어오자 옆 칸에서 밑으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었습니다. 놀란 김 씨는 바로 칸 밖으로 나왔고 화장실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등치도 크고 키도 큰 건장한 남자였어요. 왼쪽 팔을 꽉 잡고 그날 이후로 제가 화장실도 못 가요. 김 씨는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 분위기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신 것도 아니고 그게 수치스러우세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바보 된 줄 알았어요. 당시 김 씨가 옷을 벗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범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옷을 벗고 있든 뭐를 하고 있든 그걸 찍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요. 경찰은 피해 여성의 긴장을 풀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해 해당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해당 남성을 특정하고 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몰카나 성추행 피해를 본 사람들은 가장 먼저 경찰을 찾죠. 하지만 경찰에게 오히려 상처받았다는 피해자들은 더 있었습니다. 피해 현장에서부터 켜놓은 녹음기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찰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홍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열차 좌석에서 잠을 청하던 안 씨는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제 앞에서 있다가 갑자기 확 사라지는 거죠. 자신의 자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남성을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안 씨는 경찰 조사가 또 다른 상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누워서 주무시고 있는 걸 찍었는데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더 보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수치스럽고.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던 여성도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그런 사건은 비일비재 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고 너만 당한 일이 아니야 약간 좀 유난 떠는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이라서. 지난 3년 동안 매년 평균 3만 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10년 전보다 배가 늘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수사 매뉴얼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공간에서 보호받고 있지 않는 느낌도 계속 그냥 일단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난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JTBC 공다솜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인 대법원이 검찰의 자료 요청에도 닷새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 수사의 명분만 주는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한 건 지난 19일입니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엔 대법원이 조사한 넉 대의 전현직 법관 PC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PC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닷새가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법원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향후 강제 수사가 이뤄질 명분만 주게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의 가능성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법학 교수들도 강제 수사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미 제출을 안 하는 이상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강제 수사에 나서서 나머지 파일들을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판사에게 퇴직 후 변호사 자격을 줘선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변리사회가 최근 변호사 자격에 판사를 포함시키는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겁니다. 판사가 앞으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쪽 편을 든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변리사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깜깜이 선발 논란 끝에 최정우 포스코 캠텍 사장이 포스코 회장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선임 절차가 남아있지만 차기 회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권오준 전 회장의 측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일영 기자입니다. 포스코 회장 최종 후보로 최정우 포스코 캠텍 사장이 선정됐습니다. 포스코 출신 후보 5명을 놓고 사회이사 7명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비공개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결정된 셈입니다. 과거 포스코 회장들과 달리 최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도 서울대 출신도 아닙니다. 포스코 마피아 논란을 어느 정도 비껴갔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권오준 전 회장 때 구조조정을 이끈 측근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 전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 4월
임기가 2년 남았지만 갑자기 물러났습니다. 이후 다음 회장 선출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밀실 선발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쏟아졌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어제 공개됐죠.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수십억 원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부동산 시장은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 많이 나오는데 올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부담이 돼서 나이 들면 점점 수익이 없어지는데. 하지만 거래 현장은 아직까지는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 변동사항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거래가 안 되고 매수세가 이제 관망세로 돌았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면서 거래가 잠잠해진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금 부담을 줄일 방법을 미리 찾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나 자산가들은 상가 혹은 증여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과세 표준뿐 아니라 세율까지 올려서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되면 고가주택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푹푹 쪘습니다. 지역적으로 구름은 많았지만 서울이 28.9도, 대전이 31도까지 올랐고 특히 대구는 오늘 32.3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더우니 대구는 아프리카만큼 덥다는 뜻에서 대프리카라고도 불리죠. 이 지독한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여러 과학적인 방법들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윤디열 기자입니다. 한 대학교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 바닥 온도를 재봤더니 50도나 됩니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 바로 아래는 32도입니다. 18도나 차이가 납니다. 패널이 햇볕을 덜 흡수하는 데다 강한 햇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패널 아래 실내도 다른 곳보다 덜 덥습니다. 보기에는 상당히 검어서 태양 에너지를 잘 흡수할 것 같지만 실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비율은 약 6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아스팔트 도로인데 색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적외선을 반사시키는 포장을 새로 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손을 대지도 못할 정도로 뜨거운데 차열성 포장을 한 바닥은 계속 손을 대고 있어도 괜찮을 만큼 미지근합니다. 실제 바닥 온도도 10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열을 덜 머금기 때문에 열대야 현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안개와 같은 미세한 물방울을 내뿜어 주변 열을 빼는 쿨링포그는 기존 13곳에서 9곳 더 늘렸습니다. 또 열을 반사하는 특수 페인트를 공공기관 옥상에 칠하는 등 대구에선 더위를 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금 미국에선 사진 한 장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에서 온 2살 소녀가 미국 국경지대에서 엄마와 검문받다 울어버립니다. 불법 이민자 자녀를 격려하는 것에 비판이 일면서 이민자 성금으로 211억 원이 모였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맞닿은 리오그란데강 인근입니다. 지난 12일 늦은 밤 미 국경 순찰대가 이민자 엄마와 소녀를 검문합니다. 2살 소녀는 엄마와 떨어질까 무서워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장면은 퓰리처상 수상자인 존 무어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처벌한다며 자녀를 격리하는 게 비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타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녀를 내려다보는 장면을 표지에 실었습니다. 제목은 미국에 온 걸 환영한다. 아이를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비인간성을 비튼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일주일 새 50만 명이 1,900만 달러, 우리 돈 211억 원의 이민자 성금을 내놨습니다. 미국 CBS와 워싱턴 포스트는 이 소녀가 국경지대의 수용시설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언론은 2,300여 명의 불법 이민자 자녀가 부모와 생이별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소식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3시간 뒤 멕시코와 2차전을 치릅니다.
스웨덴전에서 졌기 때문에 멕시코전을 이겨야만 16강에 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를 연결하죠. 강신우 기자, 경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와 멕시코전이 열리는 로스토브 아레나는 4만 5천석 규모입니다. 지금 이곳에 많은 축구 팬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우리 응원단은 900명 정도, 그리고 멕시코 응원단은 3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멕시코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 경기가 치러질 수 있어 우리 선수들에겐 이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다가옵니다. 다만 이재성 선수는 멕시코 팬들이 온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내놓긴 했습니다. 여기 시간은 오후 2시 반인데 섭씨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굉장히 덥고 또 습한데 이 조건에서 누가 더 많이 뛰면서 집중할 수 있는지가 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패하면 사실상 16강이 멀어집니다. 이기는 것만 생각하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정상회담차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곳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앞으로 약 1시간 뒤면 이곳 경기장에 도착해 경기를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노스토프 나도누에서 JTBC 강신우입니다. 멕시코전, 이 결전을 마주하는 우리 대표팀의 자세도 다릅니다. 신태용 감독은 멕시코전에서 확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꼭 이기기 위해 골을 만드는 공격 축구에 힘을 싣고 골을 막는 수문장 조현우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스웨덴전 패배 충격은 지난 닷새간 훌훌 털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멕시코전에선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스웨덴하고 멕시코는 확연하게 다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는 좀 분명하게 대응해서 나갈 거라고 보면 되시겠고. 스웨덴전에선 수비에 치중하다 골문으로 향한 유효슛이 하나도 없어 비판을 받았지만 오늘은 손흥민과 황희찬이 최전방에 나서고 기성용도 중앙에서 멕시코 골문을 노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골을 넣는 축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멕시코의 매서운 공격은 우승 후보 독일마저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공격에 치중하며 멕시코에 맞불을 놓을수록 수비는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멕시코는 우리 측면을 노리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수비수 골키퍼 조현우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조현우는 월드컵 데뷔전이었던 스웨덴전에서 선방을 쏟아냈습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을 준비하는 우리 축구의 도전이 곧 시작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가산동의 원룸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집주인 30대 한모 씨가 연기를 마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씨가 잠시 나간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스위치를 눌러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충남 당진항에 쌓아둔 라돈 매트리스 16,000여 개를 오는 26일부터 다른 데로 옮깁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이송되며 이송할 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매트리스 방사능 측정 등 안전 문제를 총괄합니다. 멜라니아 트럼프가 이민자 아동 수용시설에 갈 때 난 상관하지 않는다고 새겨진 외투를 입은 걸 놓고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패션 브랜드는 논란이 된 문구를 뒤집어 난 정말 신경 쓴다고 쓰인 외투를 선보였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11월이 온다고 적힌 외투 사진을 올리고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 현 정부를 심판하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현지 시간 24일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 운전을 금지해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7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우디 여성 900만 명도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예, 역시 오늘 별세한 김종필 전 총리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김 전 총리는 생전에 달변가, 어록 제조기로 불릴 만큼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저 자의반 타의반인데요.
지금은 원래 있었던 말처럼 익숙한 표현이지만 김 전 총리가 이 말을 처음 한 건 무려 1963년입니다. 예. 공화당 창당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때문에 이 대표로 귀양살이를 가듯 외유를 떠나게 됐을 때 기자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이후 이 표현은 정치권에서 2인자의 처세를 상징하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예, 지금은 뭐 일상어 같지만 사실은 김 전 총리가 먼저 했던 이야기였던 용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죠? 네, 다른 용어로는 목리가 있었습니다. 예. 이 목리는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을 부리는 성질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인데요. 1998년 김 전 총리가 DJP 연합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이 내각제 개헌 약속을 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이 지키지 않으면 어떨까? 어쩌나 이런 우려를 하다가 이 말을 한 건데요. 해당 발언 보면 때를 맞춰야 하고 그러고도 안 될 때는 목리를 부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된 말입니다. 예. 자, 지난 시대에 이제 우리 정치를 되짚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앞서도 소개했고 이제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한 번 더 다뤄보는 건데요. 자, 이런 거 말고 또 이제 뭐 어떤 상황을 정리하는 촌철살인 발언 같은 것으로도 또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이 서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금슬금 녹아 없어지는 것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예. 1998년 6월 당시 총리 서리로서 자신에 대한 공식 임명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같이 발언해서 말문을 막아버린 적이 있었고요. 예, 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의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2001년에는 당시 이인재 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해서 이 서산에 지는 해다 이렇게 흘러간 정치인 취급을 하자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서쪽 하늘, 그러니까 해가 지는 서쪽 하늘이 황혼으로 벌겋게 물들어갔으면 한다라는 취지의 말로 응수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2015년 이제 부인 별세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빈소를 지키면서 찾아오는 정치인들에게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이른바 훈수 정치 또 많이 이야기가 됐었죠. 당시에 많은 정치인이 이곳을 왔었는데 마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문을 왔을 때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게 있었습니다. 이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호래이 놓아르면 된다. 예, 결과적으로는 뭐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새겨 들었어야 할 그런 훈수가 된 셈이군요.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올케 공천입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두고 계속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올케를 그러니까 공천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이인재 의원의 친인척이 지난 그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마포구 의원의 정혜경 당선인인데 이은재 의원의 올케였습니다. 예. 그런데 정 당선인에게 공천을 준 한국당 서울시당의 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이자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바로 이 의원인 걸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친인척이 직접 심사에 나선 건데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 당규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규를 찾아보니 분명히 관련 조항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공천위원은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당의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의원이 사실상 이 심사에 참여했지만 정 당선인과의 관계를 공관위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나 이 의원 측에서 이에 대해서 해명한 내용이 있습니까? 해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당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해당 글이 그러니까 제보가 올라왔었는데 이 제보가 올라왔을 때는 문제를 파악했지만 이미 공천이 끝난 상태여서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이 의원은 해당 기사에서 왕래가 거의 없었던 사이였다 이렇게 해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 당선인은 이 의원의 지역구인 이 강남구 병에서 또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추가 해명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이 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결을 했지만 이 전화를 아예 받지 않은 상태였고요. 다만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라도 분명히 또 확인을 해봐야지 될 부분인 것 같군요. 다른 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 내놓은 게 있습니까? 민주당이 해당 이번 논란에 대해서 논평을 냈는데요. 이은재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라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고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33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서부 지역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올라갑니다. 제주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